안녕하세요.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 대학생이 납치되어 고문 끝에 사망한 사건 기억하시죠? 이 충격적인 사건으로 캄보디아가 국제 범죄 조직의 온상이 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나라가 원래 이런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캄보디아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 앙코르와트 있죠? 그 웅장한 유적을 남긴 크메르 제국은 한때 동남아를 지배하던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오늘은 이 나라가 어떻게 찬란한 과거에서 인류 역사상 최악의 학살을 거쳐 지금의 범죄 온상이 되었는지 그 긴 여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왜 캄보디아에서 이런 끔찍한 범죄들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앙코르와트를 세운 크메르 제국,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크메르 제국은 9세기부터 시작해서 15세기까지 무려 600년 동안 지속된 거대한 제국이었어요. 특히 12세기 전성기에는 동남아 대륙부의 대부분을 지배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고요? 베트남 동부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태국, 라오스, 심지어 미얀마 일부까지 크메르 제국의 영향력 아래 있었습니다. 정말 막강한 제국이었던 거죠. 다만 베트남 쪽만은 좀 달랐는데요. 베트남과 나머지 동남아 사이에는 험준한 안남 산맥이 가로막고 있었거든요. 지금 베트남이 남북으로 길쭉하게 생긴 이유도 바로 이 산맥 때문입니다. 산맥을 넘어서 서쪽으로 확장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해안을 따라 길게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베트남에 대한 지배력은 상대적으로 약했지만 나머지 지역은 거의 크메르 제국의 손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크메르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잘 나가는 태국 땅도 원래 우리 땅이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15세기 이후 크메르 제국이 쇠퇴하면서 캄보디아는 수백 년간의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 영광스러운 과거에 비하면 정말 극단적으로 어려운 시대가 찾아온 거예요. 동남아 대륙부의 힘의 관계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베트남, 태국, 그러니까 그때는 시암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끝에 있는 미얀마, 이 세 나라가 상당히 강해서 서로 티격태격하면서도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낀 라오스와 캄보디아는 말 그대로 삼강 사이에 낀 약소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캄보디아는 동쪽의 베트남, 서쪽의 태국과 접하고 있어서 엄청나게 고초를 겪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냐면요. 이중 조공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베트남에도 조공을 바치고 시암에도 조공을 바치면서 살아남아야 했던 거예요. 양쪽 눈치를 다 봐야 했던 수백 년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토도 계속 잃었어요. 지금 베트남의 남쪽 부분, 사이공을 중심으로 한 메콩 델타 지역 아시죠? 비옥한 쌀 소출이 엄청나게 많은 그 지역이 원래 캄보디아 땅이었습니다. 그게 19세기 중반에 베트남으로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아는 앙코르와트가 있는 시엠립 지역까지 태국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국 왕조는 앙코르와트가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보면 캄보디아가 얼마나 험난한 시기를 보냈는지 짐작이 가시죠? 베트남은 끝까지 저항했지만 캄보디아는 오히려 프랑스의 보호를 청했습니다.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베트남과 태국한테 계속 괴롭힘을 당하니까 차라리 유럽의 강대국이 보호해주는 게 낫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캄보디아는 프랑스의 보호령이 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식민 국가들처럼 캄보디아도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독립 과정에서 흥미로운 인물이 등장해요. 1941년 프랑스 사람들이 캄보디아 왕위를 누구한테 물려줄지 결정하게 되는데요. 정식 후계자인 왕의 아들이 아니라 왕의 조카를 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이도 어리고 만만해 보이고 휘두르기 좋은 사람을 골랐던 거죠. 그 사람이 바로 노로돔 시아누크입니다. 프린스 시아누크 혹은 시아누크 공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이에요. 근데 프랑스의 판단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시아누크는 의외로 상당히 민족주의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캄보디아는 베트남보다 먼저 독립을 쟁취합니다. 그리고 시아누크는 냉전 체제를 아주 교묘하게 이용했어요. 냉전 체제는 뭡니까? 소련 중심의 공산 진영과 미국 중심의 자유 진영이 치열하게 맞붙는 구도잖아요. 시아누크의 전략은 간단했습니다. 어느 한쪽의 몸을 안 주는 거예요. 중립을 표방하면서 미국으로부터도 군사 지원받고
중국으로부터도 도움받고 양쪽에서 다 이득을 챙긴 겁니다. 시아누크는 자기가 중립이니까 오른쪽에 있는 친미 세력을 흐메르블르, 파란색 크메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좌파를 크메르루즈, 붉은색 크메르라고 불렀습니다. 루즈는 붉은색이라는 뜻이죠.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립스틱을 루즈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나는 중도적인 사람이다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붙인 말이 크메르루즈라는 말로 굳어진 겁니다. 그런데 약소국의 이런 줄타기가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시아누크가 보여줍니다. 힘이 있으면서 중립을 지키는 건 가능하지만 힘이 없는 상태에서 양쪽 눈치 보면서 중립을 유지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특히 양옆 나라들을 보세요. 남베트남은 아주 전형적인 친미 국가였고 태국도 친미 정권이었습니다. 양쪽에서 엄청난 견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시아누크는 민족주의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크메르의 위대한 후손인데 미국이 지금 까불지만 너희 나라가 생기기 전에 우리는 이미 위대했어. 그래서 결국 미국 CIA가 자기를 견제한다고 생각해서 원조를 안 받겠다고 서문해요. 근데 원조를 안 받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군사 지원이 끊어지니까 군인들이 배가 고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1970년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친미 성향의 론 놀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시아누크를 쫓아냈어요. 시아누크가 베이징에 외교 순방 갔을 때 쿠데타를 일으켜서 권력을 빼앗아버린 겁니다. 쫓겨난 시아누크는 중국에도 머물렀다가 여기저기 돌아다녔는데요. 그때 가장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이 바로 북한의 김일성이었습니다. 만수대 저택을 내줬어요. 시아누크라는 양반이 영화 매니아였는데 만수대에 머물면서 북한 배우들을 써서 영화도 몇 편 찍었다고 합니다. 참 재미있는 일화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폴포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학살 중 하나를 일으킨 사람이에요. 론 놀이라는 친미 정권이 들어섰는데 론 놀이 뭘 잘못 판단했냐면 미국을 너무 믿었던 거예요. 나의 뒤에는 미국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1975년 4월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옆나라 베트남에서 남베트남 정권이 멸망한 겁니다. 그때 미국은 동남아에서 빨리 빠져나가고 싶어 했어요. 반전 시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론노를 버렸습니다. 그때 베트남과 중국의 지원을 받던 폴포트가 등장해서 푸놈펜을 점령합니다. 여기서부터 악몽이 시작됩니다. 폴포트라는 사람, 결국 나중에는 빨간 론놀, 빨간 시아누크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했다는 거예요. 캄보디아에서 민족주의라는 건 결국 반 태국, 반 베트남이에요. 왜냐하면 그 두 나라한테 수백 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으니까요. 그래서 친중국, 반 베트남 정책을 펼칩니다. 그리고 폴포트는 중국의 마오쩌둥을 거의 숭배하다시피 했어요. 베이징에 가서 마오쩌둥도 만났고 책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폴포트가 벤치마킹한 게 바로 중국의 문화대혁명입니다. 문화대혁명은 10년 동안 중국을 퇴보시킨 역사상 최대의 비극이에요. 만약 문화대혁명이 없었다면 중국은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했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문화대혁명이 왜 일어났냐면요. 마오쩌둥이 대약진 운동이란 걸 했는데 실패했거든요. 집안의 쇠붙이를 다 모아서 쇠를 녹여 공업화하겠다는 허무맹랑한 계획이었죠. 참새가 곡식을 먹는다고 참새를 전멸시켰더니 메뚜기가 창궐해서 더 큰 재앙이 왔던 그 시기 말입니다. 마오쩌둥이 정치적으로 곤란해지니까 문화대혁명을 일으켜서 정적들을 숙청했어요. 그때 내세운 게 지식인들에 대한 반감이었고 도시민들을 농촌으로 내려보내는 하방 정책이었습니다. 근데 마오쩌둥은 이걸 정치적 트릭으로 썼어요. 하지만 폴포트는 이걸 진짜로 믿고 극단적으로 실행한 겁니다. 폴포트의 지식인 증오가 어디까지 갔냐면요. 안경 낀 사람은 모두 죽였어요. 안경을 꼈다는 건 지식인이라는 거잖아요. 손을 만져서 매끈매끈하면 일 안 한 손이다. 그러면서 죽였습니다. 국립도서관을 양돈전장으로 만들었어요. 지식과 문명에 대한 수모를 준 거죠. 상징적인 국립도서관을 돼지 기르는 곳으로 만든 겁니다.
폴포트가 꿈꿨던 사회는 완전한 평등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을 발전시켜서 평등하게 만드는 건 힘들잖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려서 모두 제로 상태로 만들면 평등해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요. 지식인들을 숙청하고 도시를 완전히 비웠습니다. 모든 도시민을 농촌으로 강제 이주시켰어요. 그리고 놀라지 마세요. 화폐를 폐지했습니다. 문명시대 이후에 화폐를 쓰다가 화폐를 없앤 건 제가 아는 한 캄보디아가 유일합니다. 완전히 원시시대로 돌아간 거예요. 이게 폴포트가 꿈꾸던 완전한 평등을 실현하는 길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반대하거나 옛날에 좀 살았거나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투옥하거나 살해했죠. 나중에는 총알이 아까우니까 구타나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살해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냐고요? 폴포트가 집권한 4년 반 동안 1975년부터 1979년까지 단 4년 반 동안 캄보디아 인구의 4분의 1이 사라졌습니다. 생각해보세요. 4분의 1이라는 건 우리 가족 4명 중 1명은 무조건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화 킬링 필드로 알려진 그 시기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건요. 폴포트와 그의 동료들이 전부 프랑스 유학파 지식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스스로는 교육받았으면서 국민들의 교육은 금지했죠. 폴포트라는 이름도 본명이 아니에요. 프랑스 말로 정치의 잠재력이라는 뜻의 폴리틱 포텐시엘을 줄여서 만든 정치적 예명입니다. 폴포트의 실수는 강력한 베트남 군대를 상대로 국경 도발을 반복한 거였어요. 친중 반베트남 노선을 너무 극단적으로 밀고 나간 겁니다. 1978년 말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침공합니다. 그런데 단 2주 만에 푸놈펜이 함락됐어요. 폴포트는 태국 접경지역 밀림으로 도망쳤습니다. 중국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 1979년 초에 베트남을 침공합니다. 이게 중베 전쟁이에요. 하지만 전략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철수했죠. 이때 등장한 인물이 훈센입니다. 크메르 루즈의 대대장이었던 27세 청년이 베트남으로 귀순했고 베트남의 점령 이후 정치적 입지를 다져 권력을 잡게 됩니다. 여기서 냉전의 아이러니가 있어요. 그 끔찍한 학살을 저지른 크메르 루즈를 유엔에서 캄보디아의 정식 대표로 인정한 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진영이었습니다. 반 베트남, 반 소련이라는 냉전 논리가 인권보다 우선했던 거죠. 폴포트는 어떻게 됐냐고요? 밀림에 숨어서 활동하다가 자연사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반성하지 않았어요. 자, 이제 현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훈센은 1985년부터 2023년까지 무려 38년간 장기 집권을 했어요. 형식적으로는 입헌 군주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당 독재였습니다. 의석의 99.9%를 장악했으니까요. 2023년 훈센은 아들 훈 마넷에게 총리직을 물려줍니다. 흥미로운 건 훈 마넷이 미국 웨스트포인트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했다는 거예요. 4년을 꼬박 다녔습니다. 훈센 본인은 상원 의장이 되어 여전히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왜 캄보디아가 범죄 온상이 됐을까요? 장기 집권의 문제점이 여기 있습니다. 정통성이 없는 정권은 지지층을 유지하기 위해 이권을 줘야 하고 이게 부정부패로 이어져요. 그리고 이런 부정부패 구조가 범죄 조직이 활동하기 좋은 토양이 되는 겁니다. 2010년대 중반 중국의 1대1로 정책으로 캄보디아에 막대한 중국 자본이 유입됐어요. 카지노, 호텔, 리조트가 우후죽순 생겼죠. 그리고 중국 범죄 조직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졌어요. 관광객이 급감하고 카지노 산업이 무너지니까 이 범죄 조직들이 온라인 사기로 업종을 전환한 겁니다. 비어있는 카지노와 리조트가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콜센터로 변신했어요. 현재 캄보디아에는 웬치라고 불리는 범죄 단지가 16개 도시에 최소 53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제 엠네스티 보고서에 따르면요. 이 범죄 단지의 연간 수익이 얼마인 줄 아세요? 125억 달러에서 190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우리 돈으로 17조 원에서 26조 원이에요. 이게 캄보디아 GDP의 최대 60%에 달합니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약 10만에서 15만 명이 이 범죄 단지에 갇혀서 온라인 사기 행위를 강요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범죄 조직의 핵심은 중국의 사막패라는 마피아예요. 특히 14K와 선의용 같은 조직이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경제특구를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느슨한 당국 규제와 지역 지배층의 비호 속에서 불법 사업을 확장한 거죠. 수법은 이렇습니다. 구직 사이트나 SNS에 숙식 제공, 고액 알바라는 미끼를 던져요. 이걸 보고 연락하면 캄보디아로 유인합니다. 현지에 도착하면 여권을 빼앗고 방에 감금한 후 부모에게 송금하게 시키거나 대출을 받게 해서 돈을 뜯어내요. 이 과정에서 발톱을 뽑거나 담뱃불로 지지는 고문과 폭행이 이어집니다. 단물을 다 빼먹으면 그때부터는 사기에 가담시켜 조직원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최근 미국 재무부가 중국인 범죄 조직 두목 천화젠이 운영하는 프린스 그룹을 제재했는데요. 동결된 자산만 1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0조 원이 넘습니다. 이 중 상당 부분이 훈센 정권과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 국무부는 캄보디아를 4년 연속 인신매매 최고 위험 국가로 분류했어요. 캄보디아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있으며 고위 공무원들이 범죄 조직과 공모하고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럼 이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전망은 어둡습니다. 부정부패가 정권 유지의 핵심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범죄 조직을 완전히 제거하기는 어려워요. 지금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단속이 강화되고 있지만 풍선 효과처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라오스나 미얀마로 옮겨가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찬란했던 크메르 제국에서 킬링필드의 비극을 거쳐 오늘날 범죄의 온상이 된 캄보디아. 이 나라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정통성 없는 권력과 부정부패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We held on tight, but it felt so long. Tell me, where did we